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차례나 연기됐던 초중고 학교들의 개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3 학생들부터 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새 학기 들어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개학이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어렵게 개학을 추진하는 교육당국의 방역 대책을 짚어보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라북도 교육청 정영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지난 수요일이었죠. 고3 학생들부터 학교에 가게 됐는데 코로나 재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개학을 미뤄달라는 그런 요구가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개학을 맞은 요즘 학교 분위기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등교 개학이 20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분위기는 이제 3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반기는 분위기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많이들 아이들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였고, 두 번째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좀 중압감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학교 생활 모습과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색함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측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방역 문제 때문에 긴장들을 했다. 마치 여기 계신 우리 방역 공무원 아니면 보건소 직원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다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고 발표하기 무섭게 또 예측이 약간 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최근 코로나19 최근 확산 추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죠? 네, 한때 무척 안정적이었다가 이태원 사건으로 해서 다소 좀 유행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 국민께서 많이 익숙한 내용으로 실천을 해 주셨고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안정 상태로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제 다중 이용 시설 구성원들로 해서 소규모의 유행 상황이 지속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학교라든지 또 이 이후에 젊은 층들이 또 반문화를 좀 달리 내용으로 변화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라면은 이전처럼 충분히 안정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좀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세 그런 추이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군요. 예,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의 천우성 교수님도 오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천 교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5차례나 개학이 연기됐지 않겠습니까? 그 도중에 그와 함께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교육 시책, 불가피성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교적 우리 국가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의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학교가 지금 개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정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라 뭔가 항해하는 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도전 의식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또 돌봄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분들이 학부모일 텐데, 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 학부모회 대표 임성희 대표님께서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네, 요즘 힘드시죠? 네, 네. 힘들어요. 네, 이 힘든 게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지난 수요일에 고3이 먼저 개학을 하면서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돌려보내지는 일도 있고 해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개학을 굉장히 기다렸죠. 근데 이게 또 개학을 하고 나면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또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학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려워도 이 상황을 계속 가정들 돌봄으로 해야 될지 이러저러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오늘 토론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고민이 좀 같이 그러니까 고민이 나누어지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가 더 이상 개학을 연기하지 않은 이유, 바로 고3 학생들의 대학 입시 일정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20일 개학을 한 이후에 고3 학생들의 학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고등학생들은 연간 190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어지면서 좀 감축을 해주셨는데 177일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세한 학사 일정들은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21일 날 우리 아이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아마 중간고사는 6월 중순경 그리고 기말고사는 8월 초순경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교과별 그 특성에 따라서 또는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도 하고 등교 수업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수업 내용을 봐서 어느 과목은 정기고사를 한 번 치르는 과목도 있고 어느 과목은 2번 치르는 과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저희들은 6월 18일 날 처음으로 보는 그 모의 수능 평가가 치러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12월 3일에 예정대로 저희들은 수능 시험이 치러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수업 일수가 아까 177일입니다. 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게 나온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연간 190일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령에.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을 것을 가정을 해서 1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 19일까지 감할 수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13일을 감해서 고등학교 3학년은 177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청 교수님, 벌써 1학기가 절반 이상 훌쩍 지났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여러 언론 지상에서도 전체 재학생들이 수능 입시에 상당히 좀 불리함이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의 대입 전략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 또 3학년 과정을 수능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능이 가져다주는 어떤 영향력, 비중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저는 수능 연기랄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수능을 더 연기하면 강원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경주에서 지진 때문에 일주일 연기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더 연기하는 문제가 어렵고요. 또 전체적인 그 대학에 입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 연기되면 대학의 입학 전형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옮기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와 비슷했던 미국의 SAT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같은 시험들도 축소하거나 연기했잖아요. 우리가 수능의 영향력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육 정책이 이번에 오히려 정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염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국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임 대표님, 수험생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때 대입 전략을 짜는데 어떤 수정이
요구된다고 필요하죠. 보십니까?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변에 그 고3 학생을 둔 학부모 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현재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재수생이나 서울 상위권 뭐 어떤 그 학교를 보면 그 대입과 관계 있는 과목만 공부를 하고 또 그 관계 없는 거는 안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상황이 더 호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들려오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 손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에 비해서 지방의 고3 학생은 불리한 게 사실이죠. 사실은 학교 수업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학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중에 그 어쩌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 일정만 늦춰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입 일정을 가져간다면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사실은 N수생 우위의 입시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가 4년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김성훈 교육감님께서 제안하신 수능 난이도 조절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이 그 수능 그러니까 올해 한해서 정시를 확대하기보다는 수능 점수로 하는 정시를 확대하기보다는 내신을 좀 더 확대하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것들도 좀 그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 그래서 어쩌면 지방에 있는 고3 학생들에 대한 그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 교수님, 우리 임 대표께서 또 지방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오랫동안도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몸담고 네. 계신 분으로서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모두가 학교를 안 갔지만 사실은 영향은 다 다릅니다. 오히려 이 전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육적으로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이 훨씬 더 어려움을 더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국가가 사회가 또 교육 당국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완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 이익이 가면 또 한쪽에는 불이익이 가는 약간의 제로섬 게임과 같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적인 마인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에서의 정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 대변인. 뭐 지난번에 김승환 교육감께서 이번 수능에서는 이제 고3 교육 과정을 제외해야 N수생들하고 어떤 형평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코로나 상황이 워낙 이제 또 가변적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도의 뭐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교육감의 발언의 배경 또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교육부나 뭐 타 시도 교육청과의 뭐 입장 조율은 혹시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올해 고3 학생들의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개학이 연기가 됐고 또 개학을 해도 온라인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여느 그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하면 학습량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3학년들의 그런 수업 양의 부족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수능 출제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화 시켰는데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과목의 난도를 좀 낮춰달라.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2 이 교과들은 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그런 교과여서 고3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 범위에 좀 출제를 좀 난이도를 좀 낮춰주면 우리 고3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학마다 다 수시 전형을 할 때 기본 최저
학력 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학생들도 그런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맞추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재수생하고 또 우리 고3 재학생하고 불균형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여전히 수능 시험의 출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도교육감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많은 교육감님들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재학생들은 좀 불리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좀 뭔가 대책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이런 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좀 상정을 해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서 교육부에 좀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또 어떤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출발선이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출발선이 다른 경쟁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조금 평등하게, 공평하게 맞춰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교육부에서 좀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초유의 사태잖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이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고 어느 한쪽이 불리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정 대변인께 또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에 의해서 이제 27일에는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들의 개학이 시작됩니다. 또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어떤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방역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추진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방역이라는 것이 나이를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모든 학년들에게 다 이 방역의 문제는 중요한데 그런데 특히 저학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예방 수칙들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손 씻기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철저한 지도들을 좀 할 거고 기침 예절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생활 수칙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특히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마스크가 오염될 염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세심하게 이 어린 아이들은 더 접근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실 환기도 좀 자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가동할 터인데 저희들은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도 좀 창문을 한 3분의 1 정도 열고 이렇게 가동하도록 그렇게 이미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식실도 좀 간격 유지하고 뭐 다 아시다시피 등교할 때는 이미 저희들 발열 검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좀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좀 발열 체크도 좀 잘 해주시고 또 유증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학교 보내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 과장님. 네, 저학년들을 위한 방역 대책 우리 정 대변인께서 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도움이 되실 말씀 있으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대변인께서 뭐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게 남녀노소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의 경우라면은 우선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천 가능한 교육들을 지속 반복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그걸 지켜냈을 때 거기에 긍정적인 선순환적인 상벌 그런 것도 고민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거는 학교와 가정과의 소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학교 당국과 우리 방역 당국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 저학년들의 경우는 이제 돌봄의 손길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학이 그동안 늦어져서 돌봄 교실에 보내는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데는 더 그런 가정은 더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뭐 돌봄 교실 뭐 어떻게 뭐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돌봄 교실 당연히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돌봄 교실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저학년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둘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이 길어지면서 양가 부모님 도움, 뭐 친척 이웃들 도움 뭐 이렇게 받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것도 한계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봄 이용하고 또 오후에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 그냥 같이 있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뭐 온라인 학습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하는데 만약에 저도 저학년이었으면 돌봄 교실 이용하고 학원 계속 퇴근할 때까지 돌아야 되고 그러면 걱정은 걱정대로 되고 또 아이도 지치고 부모도 지치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님, 실제 도내 학교들의 돌봄 교실 이용자 수가 늘었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추세입니까? 3월 초 대비 최근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유치원을 보니까 저희들이 3월 3일 날 처음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유치원 학생들 숫자의 10.2%, 숫자로 봤을 땐 2,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5월 18일에 보니까 51.8% 숫자로 11,000여 명 학생들이 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경우도 5배 정도 늘었는데 3월 2일에는 전체 학생의 1.2%는 한 1,100명 정도 이용했다가 5월 18일에 6.2% 전체 5,800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우리 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있기 때문이었고 또 계약이 연기되고 또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하던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그런 피로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임 대표님, 돌봄이라든지 또 학원의 이런 방역 대책은 어떻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걱정은 되죠. 근데 학원에서도 계속 문자가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또 아이들 뭐 손 씻기, 그다음에 세정제, 마스크 계속 지도하고 있고 돌봄 교실에서도 교육청에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방역 수준을 지켜주고 아이들도 그런 수칙에 잘 따라준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좀 더 확산되지 않고 현재의 수준에서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교육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믿고 맡길 수 네. 있는 그런 방역 시스템인데 학원 같은 이런 민간 시설에서는 아무래도 그 취약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런 학원, 특히 이제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 뭐 보습 학원도 물론 포함되겠죠. 이런 학원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다중 이용 시설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유흥 시설 다음으로 학원 시설이 좀 고위험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그 변화를 가져준다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 점검입니다. 여러 가지 뭐 밀집도라든지 밀폐, 아니면 또 이격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손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그런 개인 수칙들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단순히 단속한다는 의미의 점검이 아니고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성원들, 예를 들면 학원 선생님 그리고 또 학생들이 위험 지역이라든지 위험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스스로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 어느 사람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자진 배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와 점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면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당국에서도 학원에 그 방역 물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좀 그 관심과 또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은 뭐 이렇게 점검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학원을 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학원에 가서 이렇게 방역 물품이 좀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방역 소독도 하고 이렇게 좀 지원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 뭐 현재까지 뭐 개학을 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은 EBS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뭐 수업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데 뭐 아이들 스스로 이런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기 힘든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죠. 뭐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인터넷 접근 환경, 그러니까 가정마다 인터넷 접근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게 먼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년에 따라서 스스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뭐 컴퓨터 켜고 작동하고 수업 들어가고 혼자 앉아서 듣고 집중하고 그래서 학년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학습을 옆에서 부모님이 계속 같이 점검해주고 코칭해주고 과제 나오면 같이 알려주고 그래서 함께 점검할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난 수요일에 경향신문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거기에서도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70% 넘게 온라인 격차,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커질 거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네. 정 교수님, 네. 덧붙여서 뭐 하실 말씀.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거의 누구나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온라인 수업만큼 격차가 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10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그 앉아가지고 온라인에 접속해서 수업을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그 돌봐주고 지원을 해야만이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온라인 계약으로 쭉 수업은 진행됐지만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계약한 상태에서 반드시 교육당국에서 체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그런 학습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편차를 줄이는 그런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대응해야만이 정상적인 어떤 학교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수업 자체가 원래는 뭐 대면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오갑을 통해서 상호 교감하면서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치 못해서 그걸 했을 뿐이지 또 어떤 상황에 그걸 대응해야 될 하나 방법으로서 그걸 권장하는 것이지 그것으로서 다 했다라고 보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교육 결손이 큰 가정,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께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대면 수업에 비하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희들 인지하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이제 등교 수업으로 오면 저희들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좀 연계해서 학습 결손이 좀 최소화하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초학력 더딤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한 432개 정도 학교를 맞춤형 학습 지원 학교로 좀 지정을 해서 그 학교는 보조교사를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기초학력 더딤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할 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 국어, 수학 이 과목들은 선생님이 2분 들어가서 팀 티칭을 하도록 이렇게 해볼 요량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단 담임선생님 들어가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좀 향상시켜내는 그런 두리 교사제도 시범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울산과 제주 지역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교육 주체들에게 뭐 호응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는 뭐 단체도 있고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천 교수님께서 말씀해 뭐 저도 주시죠. 그런 제안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전국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힘들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거나
또 소외돼 있거나 교육적인 여건에서 소외된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급식 혜택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한 4,000원 정도의 비용인데요. 그 코로나 전국 때문에 학교에 가서 밥을 지금 못 먹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누가 다 됩니까? 학부모들이 다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도 낳지 않고 교육 문제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다 책임지십시오.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어려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주고 있으니까요. 재난교육지원금 이런 형태로 당연히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 이것을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권리의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줘서 이걸 그대로 가정에 좀 돌려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사실 교육청에도 했고요. 이 급식비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의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청이랄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가량을 부담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이미 책정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정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이제 어떤 제언을 했던 것이죠. 뭐 학부모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상당에 그리고 제주가 제일 많은데 30만 원 가량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적게는 3만 원부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이다. 그 아이들 학교 급식 예산은 저는 그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 예산이 남는 건데 그 급식 예산을 남는다고 해서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기보다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육 급식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급식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들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변인께서 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농산물 꾸러미를 그 학생들한테 좀 전달을 해줘서 제 주위에서도 그것을 받아보고 상당히 좀 흐뭇해하는 그런 학부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도내 요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이 21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학생 1인당 3만 2천 원 상당의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은 친환경 쌀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나 그 야채류 그리고 지역 생산업자들이 생산한 가공품 등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어서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전부 이미 다 배송이 완료가 됐고요. 전주는 1차분은 이제 배송을 해드렸는데 추가분은 지금 현재 배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소요된 예산은 이제 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어 드렸던 것은 학교에 식자재로 납품하려고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산물들은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기가 어려운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비료나 농약 등을 좀 적게 주어서. 그래서 그분들의 좀 어려움도 저희들은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여전히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식재료를 만들어서 우리 급식 재료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어렵기는 매일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나 또 지역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자나 또 가정도 좀 어려울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일단은 3만 2천 원 정도의 꾸러미를 배송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꾸러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꾸러미보다는 그 식자재를 활용해서 왜 그냥 꾸러미로 주면 그걸 요리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리가 된 제품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요리를 하는데 식재료도 활용하고 또 요리 만드는데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이들이 먹기도 좋고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 걸 제안했었고요. 꾸러미가 실제로 받아본 학부모님들 들어보니까 3만 2천 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급식 한 3개월에 못 해준 거에 비하면 지금 한 11분
유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물이 아주 부실하대요. 그게 본인들이 가서 사서 먹으면 15,000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꾸러미가 왔다고 항의 전화를 막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책으로 어떤 정책으로 해줄 때 물론 이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니까. 그러나 그런 데에도 좀 세심한 배려, 좀 더 고려하는 그런 배려의 정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에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를 중시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쭉 진행되어 왔는데 다른 뭐 세종이랄지 부산이랄지 울산이랄지 이런 데는요. 전라북도보다 훨씬 잘 사는 지역입니다. 이 잘 사는 지역에서 왜 10만 원, 30만 원 이런 정도의 직접적인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지 우리 받아야 된다면 훨씬 어려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이 더 빨리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 또 요구를 하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전라북도도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청에서도 함께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큰 변수가 없다고 본다면 모든 학생들이 개학하는 시점은 6월 8일이 될 것 같습니다. 관 과장님, 현재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개학 이후에는 방역 대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점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걸까요? 네, 우리나라가 해외 안 좋은 상황에서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한 검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층이 고연령층보다 코로나19 증상이 가볍기도 하고 무증상의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유입자들에 대해서 검역을 철저히 실시한 것처럼 현재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교로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교 전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위험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고요. 등교 시에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 더 거치고요. 또 등교해서 학교 안에서의 생활도 뭐 식사라든지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단계로 해서 학교 또 우리 방역 당국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학교로 유입되는 내용에 주안점을 둬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학생들이 뭐 발열이라든지 또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방역 당국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체크를 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될 텐데요. 실제적으로 며칠 사이 그런 검사 사례가 많이 지금 나옵니까? 예. 현재 고3 개학 이틀 동안에 첫날 91명, 둘째 날 64명, 조그마한 이상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본부라든지 그런 이송 수단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확인 검체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조그마한 위험 요소라도 학교라고 하는 집단에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은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 대변인, 또 급식실이라든지 체육활동, 방과후 활동에서의 또 이런 개인 수칙 준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저희들 급식실 풍경을 좀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일단은 배식을 받기 위해서 간격을 벌립니다. 간격을 벌릴 수 있는 위치를 바닥에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 놓았고요. 그다음에 조리도 배식도 좀 용이한 식단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보다 점심시간도 좀 연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밀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앉는 모습도 한 줄로 앉거나 아니면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식실에서도 이렇게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 활동도 그렇습니다. 단체 체육 활동은 좀 아이들이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개인 중심의 그런 체육 활동들을 이렇게 위주로
체육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많은 학급이 모여서 이렇게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 후도 좀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과 후는 이제 등교 수업과 함께 동시에 진행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말 또는 접촉 감염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방과 활동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방과 후 선생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적당한 그런 운영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교내 뭐 감염 네. 예방을 위해서 혹시 뭐 조언해 주실 말씀 지금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역은 일단 이제 공간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방역 정책이고요. 사실 저는 학교 당국에 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에 접근하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 민주 시민의 성숙한 의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게 이런 사태가 왜 오는가. 앞으로 더 큰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올 터인데 그래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좋을 것인가. 또 교육이 어떻게 여기에서 기능해야 좋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쪽으로 가는 방역은 장기적이면서 오히려 더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적인 차원 또 좀 더 먼 차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의 고민도 좀 함께 진행되면 좋겠다고 봅니다. 네, 우리 임 대표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학급 단위 분리, 뭐 학년 단위 분리 이렇게 하고 방역에 굉장히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많이 처음 하는 생소한 환경이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또 개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겠다라고 하는 또 생각인데 이게 또 대면 학습, 온라인 학습 이게 병행되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면했다, 온라인했다 이러면 부모들도 대책을 세우기가 힘들고 또 뭐 등교 시간을 구분하겠다라고 하는데 학년마다 등교 시간을 구분하면 이것도 부모가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 아이들이 어떤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될지 더 또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대면 수업 준비해야 되고 온라인 수업 준비해야 되고 방역해야 되고 삼중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개학 대책이 이루어지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내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련 대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강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인 보건 방역 대책은 어디에 또 초점이 맞춰야 되겠습니까? 네.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뭐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게 우선은 생활 방식의 변화가 되겠고요. 또 그리고 환경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 방식의 개선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 코로나19 초기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문화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이거를 일시적으로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우 효과를 봤고요. 지나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가 바뀌고 보다 더 세분화, 구체화된 거고요. 사람끼리의 전파가 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은 그냥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가 안 될 때 다양한 방역 수칙이 필요한 거고요. 거리두기가 된다면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건데요. 생활 속에 거리두기, 또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 방식으로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런저런 뭐 시설이라든지 그대로 놓고서 뭐 자리 뛰어앉기,
지그재기로 앉기. 이거는 사실 실천하는데 매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밀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시설 환경 개선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방역 대책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따로 있다면 지금까지 어쩌면 노력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를 실천해 나가고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대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대응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토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출결 관리 또 만약에 또 교직원의 이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할 계획인지 뭐 교육당국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등교 계약을 하고 출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학교에 이미 안내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진자가 발생해서 휴가 조치 됐다든지 등교 중지가 되면 그 학생은 출석 인정하는 결석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석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시설 이용 제한 명령이 떨어져서 학교 전체가 아니면 학년 단위로 학급 단위로 이렇게 등교 중지가 내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학교나 학년 학급은 전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변경이 되어질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원격 수업을 해오면서 드렸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출결 처리하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이게 확진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자가격리 처리하고 또 의심 환자로 이렇게 선생님 중에 이렇게 판별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못 나오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결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해서 수업 결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미 다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또 궁금하거나 또 건의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좀 저학년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이 좀 어려울 텐데요. 저학년 아이들은 조금만 증상에도 열을 동반하잖아요. 그냥 가벼운 감기에도 열이 나고 뭐 장염이나 이런 데도 다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대면이 같이 가면 이제 내 아이만 또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되면 또 수업 결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진도는 나가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천 교수님. 예, 뭐 저는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네, 바라보고 그 뭐라고 하죠? 가정이나 학교에다만 아이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도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지역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작용돼야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 등교 개학에 따른 학사 일정과 방역 대책 또 향후 추가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토론 도중에 하지 못한 말씀이나 또 강조하실 부분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 대표님 시작해 주시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재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학사 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학교, 아이들, 뭐 부모님들 모두 혼란이 적고 또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영석 과장님. 예. 그 방역 대책의 주역이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미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수칙은 너무 잘 지켜주시는데 이제 모였을 때 이 단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방역 대책을 세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책임자, 담당자를 정해서 꾸려 나가는데요.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 세워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비전문가일 경우에 가장 저희가 좀 바라는 게 탐구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을 담고 있거든요. 그걸 합리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려면은 왜지, 뭐지 이렇게 궁금해라 하는 탐구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체에서 꼭 책임자를 정해주시고 그 책임자는 책임을 가지고서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 주시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 교수님. 네. 지금 어떠한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에서 우리가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다 보면 어떤 책임이나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용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포용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님.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참 오랫동안 개학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개학을 했고요. 저희들 개학을 맞이하기 위해서 방역 준비 철저히 했다는 말씀 이미 설명드렸고 교육과정 운영 준비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등교 수업이 안정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여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고 건강 상태 계속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안전한 등교 수업이 계속 지속되기를 저희들 소망하고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개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우리의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에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